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노후의 지혜를 나누는 올백세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이자 곧 여러분 얘기일 수 있는 노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이유는 결국 편안하고 존중받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인데요. 의외로 작은 선택 하나가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흔히 겪는 5가지 위험한 상황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듣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안도와 희망을 얻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 돌봄 정도야 우리가 해줘야지. 아직 몸도 건강한데 뭘 못하겠어. 이런 마음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자기 삶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손주 돌봄이나 늦은 창업 또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투자에 휘말려서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 혹은 아직은 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체력과 주변 환경은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만난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8세의 며느리가 직장 복귀를 하면서 손주 둘을 맡게 되셨어요. 처음엔 기뻤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손주들을 받아서 저녁 8시까지 돌봐야 했거든요. 하루 13시간을 꼬박 아이들과 보내는 셈이었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아이들을 따라 뛰어다니고 안아주고 놀아주다 보니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답니다. 손주들 때문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결국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돼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회복 기간에도 손주 돌봄은 계속됐어요. 며느리가 회사를 쉴 수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분은 수술 후 제대로 재활을 받지 못해서 지금도 걸음이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자기만의 시간이 전혀 없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심지어 좋아하던 드라마 보는 것조차 포기해야 했답니다. 손주들이 귀엽긴 하지만 자기 인생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김순자님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세요. 자녀들의 경제 활동을 돕겠다는 선한 마음이 결국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은 내 것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해요. 물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내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하루 중에서 일정 시간은 반드시 내 시간으로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무조건 내 시간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엔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는 겁니다. 또한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건 최소한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은 떨어지는데 위험은 그대로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도움을 줄 때도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언제까지 도울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10%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문제는 바로 이런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맛보게 되면
금세 더 큰 돈을 걸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노후 자산은 한번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욕심과 무지죠. 욕심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고, 무지는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특히 매달 10% 수익을 준다는 말에 혹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박철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2세에 지인의 소개로 어떤 투자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100만 원의 수익이 났답니다. 월 수익률이 6% 정도 되는 셈이었죠. 그분은 정말 기뻤어요. 은행 이자가 연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니 말이죠. 그래서 더 큰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투자 회사와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에 가보니 이미 텅 비어 있었답니다. 결국 박철수님은 3천만 원을 통째로 잃게 되셨죠. 처음 500만 원으로 번 100만 원 때문에 30배가 넘는 돈을 잃은 셈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분은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엔 암호화폐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듣고 남은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또 투자한 거예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큰 손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50%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분은 당황해서 급하게 팔았는데 결국 2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만 건질 수 있었답니다. 결과적으로 박철수님은 총 5천만 원의 노후 자금 중에서 900만 원만 남게 되셨어요. 원래 계획이라면 그 돈으로 20년 정도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몇 년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분은 지금 7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박철수님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기 때문에 타겟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절대로 여윳돈 외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요. 노후 자산은 늘려야 할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군가 투자 제안을 하면 무조건 3일은 두고 보세요. 급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둘째,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반드시 한번 검증을 받아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셋째, 투자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만약 이 돈을 다 잃으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될지 말이죠.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수익률이 낮다고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원금 보장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합니다. 노후엔 돈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정작 버스비가 없어서 외출조차 못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집값은 억 단위인데 정작 생활비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부자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집이 재산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물론 집도 재산이긴 하지만 집은 생활비를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집에서 나오는 건 주거 서비스뿐이에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교통비도 집에서는 나오지 않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이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당시 가격은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2억 원까지 올랐답니다. 종이상으로는 완전한 부자가 된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남편의 연금은 끊어지고 그분 자신은 전업주부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거든요. 국민연금도 최소한으로만 받고 계셨고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엔 예금으로 생활하셨어요. 남편이 남겨둔 3천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5년이면 바닥이 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는 집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하더래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이 12억이라고 해서 12억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비슷한 지역의 집값은 거기서 거기였어요. 결국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관리비, 세금, 수리비 등 집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씩은 나가더래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영희님은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게 되셨어요. 교통비도, 식사비도, 친구들과 만나서 쓰는 돈도 모두 부담이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12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말이죠. 더 안타까운 건 건강 문제였어요. 병원비가 부담돼서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지내셨거든요. 그러다가 병이 더 심해져서 결국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집은 비싸지만 정작 건강을 지킬 돈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영희님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세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소득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핵심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라는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이에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돈을 받는 제도죠.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예요. 집의 일부를 임대해서 월세 수입을 올리는 거죠. 세 번째는 다운사이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해서 차액을 생활비로 쓰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리버스 모기지나 생활연금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반대로 재산이 적어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으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내 재산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득으로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나 임대, 다운사이징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그 집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연결시킬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거든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나서도 자녀들이 나를 존중해 줄까요? 문제는 자녀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고 난 뒤에 생기는 불행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오히려 구박과 무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원인은 부모의 순수한 마음에 있어요. 자식이 잘 살게 해주고 싶다는 선의 말이죠. 하지만 자녀들도 사람이고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잊기 쉬워요. 실제로 제가 직접 본 조명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세에 혼자 사시게 됐는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도와주셨어요. 당시 집값이 7억 정도 됐는데 그 돈을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다 주셨거든요. 아들은 정말 고마워했어요. 매일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더 큰 집을 사드린다고 약속했어요. 조명자님도 기뻤죠. 아들이 효자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점점 드러났거든요.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방문도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아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혼 후엔 며느리 눈치만 보더래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싫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을 더 크게 사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같은 동네에 살면 복잡하다는 이유였어요. 조명자님은 충격을 받으셨죠. 자기 집을 팔아서 아들을 도왔는데 이제는 방해가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전세금까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조명자님은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이미 7억을 준 상황에서 2억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결국 망했고 조명자님은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어요. 게다가 아들 가족은 어머니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빚진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더 이상 도움받을 게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금 조명자님은 78세의 나이에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인 소득으로 말이죠. 9억이라는 큰 돈을 자녀에게 줬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 조명자님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다 주고 나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부모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노후 자산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녀를 돕되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도와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부모가 빵빵해야 자녀도 안심할 수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녀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부모가 가난해지면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관계도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유언장이든 증여든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살고 쓸 몫을 따로 확보한 뒤에 진행하세요.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면 7억은 내가 쓸 돈으로 남겨두고 3억만 자녀에게 주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도 한 번에 다 주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주세요. 그래야 자녀들도 지속적으로 부모를 챙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주면서도 감사 인사는 받으셔야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관계가 틀어지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법적인 장치도 마련해 두세요. 증여계약서에 부양 의무 조항을 넣는다든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조건을 다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재혼 후 재산 명의를 넘겼다가 배신을 당해 집에서까지 쫓겨나는 상황 말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원인은 사랑에 대한 갈증과 외로움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게 되면 정말 외롭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따뜻하게 대해주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워요. 하지만 감정만으로 재산까지 함께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만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3세에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고 하루하루가 정말 외로우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67세의 박순희 씨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분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대화 상대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답니다. 박순희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한만수님이 아플 때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외로울 때 대화 상대도 되어 주었거든요. 한만수님은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했어요. 재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지만 한만수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에 오면 누군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박순희 씨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재산의 절반을 공동명의로 바꿔주기도 했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한만수님은 재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박순희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한만수님의 친구들과 만나는 걸 싫어한다든지 자녀들이 방문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든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박순희 씨가 집안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한만수님의 의견은 무시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더래요. 그리고 한만수님이 반대하면 집을 나가겠다고 위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3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박순희 씨가 갑자기 30대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만수님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확실해지더래요. 박순희 씨는 그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만수님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결국 한만수님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박순희 씨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라서 자기도 절반의 권리가 있다면서 한만수님을 오히려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이 됐거든요. 결국 한만수님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의 절반은 박순희 씨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혼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게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지금 한만수님은 77세의 나이에 혼자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재산의 절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었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후회한다고 하세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성급하게 결정한 것을 말이죠. 이런 일이 한만수님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 독거노인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외로움을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랑과 돈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줄 수 있어도 재산은 반드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혼을 하더라도 재산은 절대 공동명의로 하지 마세요. 각자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둘째, 재혼 전에 반드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셋째, 자녀들에게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어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넷째, 상대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최소 1년 이상은 사귀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해 두세요. 유언장 작성, 신탁 설정 등의 방법으로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처음에 듣기엔 불안하셨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대비하면 충분히 지혜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뭘까요? 편안하고 존중받는 노년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선택 하나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지키고 내 자산을 관리하며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 자녀들도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자녀들을 돕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따라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불행의 목록이 아닌 행복의 목록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래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